자, 이젠 조금 더 어찌 보면 좀 더 여러분에게 익숙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100년의 고독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왜 고독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린 어떨 때 고독하다라고 할까요? 이해받지 못할 때 고독하고요. 소외되었을 때 고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독이라는 것은 다 실존적 고독을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까뮈의 이방인에 나오는 어찌 보면 실존적 고독에 대한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어떤 사회로부터 내가 사회적인 인간이고 사회 속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독하다 할 때는 내가 믿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속에 느끼는 고독. 그죠? 또는 친구와 다른 사람들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고독. 자, 이것이 실존적 고독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약간 휴가 나오는 면 대부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끔 막 꼬장도 부리고 이랬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군대 가서 너무나 갇힌 공간에 있는데 왔더니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변한 게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는 잊혀진다는 것 혹은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보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속에서 느낄 때 그래서 고독 중에서 가장 외로운 고독은요 대중 속의 고독입니다. 여러 사람 속의 고독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어떻게 하면 100년의 고독이라고 할까요? 100년의 고독과 마술적 사실주의입니다.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은 1967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역사적 사실한 시실과 신화란 날실로 직조된 한 편의 이야기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간에서만 이해되고 비롯될 수 있는 문학 형태입니다. 100년의 고독에는 날아다닌 양탄자, 노란 꽃비, 온 마을에 번지는 전염병, 4년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비, 동물의 엄청난 번식 능력, 돼지꼬리를 타고 난 아이의 출생 등 기이하고 환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읽으면 그것이 마치 사이언스 픽션처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마르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콜롬비아 1927년생이고요. 아라카타카라는 콜롬비아 북부 카리비해 지역에서 출생합니다. 대학을 수도인 보고타에 가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요. 맨날 여학생을 사귀거나 딴 일에 몰두했던 작가였습니다. 기자이기도 했고요.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 재밌는 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했을 뿐이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걸 작품으로 옮겼어. 대부분의 자신의 작품 이야기는 사실을 기초로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자,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7년 콜롬비아에서 출생합니다. 1947년 우니베르시tate 나시오날이라는 콜롬비아의 대학에 법학과 입학했으나 졸업은 하지 못했고요. 1954년에 신문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5년에 첫 번째 소설인 낙엽,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출간됩니다. 1958년 메르세데스 바르차와 결혼했고요. 1959년 1월에 곧이어 쿠바 혁명이 벌어집니다. 1960년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와 우정을 나눴고 그 피델 카스트로와 이때 시작된 우정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처럼 쿠바에 자주 갔고요. 피델이 권하는 질 좋은 시가를 피면서 쿠바를 가는 걸 즐겨했던 작가였습니다. 1961년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았다 작품을 썼고 1967년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이 100년의 고독을 어떻게 썼냐면 이 부부가 1958년에 결혼했는데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수다메리카 출판사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내려면 콜롬비아에서 보내려면 뭐가 필요했겠죠?
우편료가 필요했는데 우편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작품의 일부분을 걷어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소포비가 없어서 작품의 일부를 걷어내고 보냈다는 거죠. 그거 안 걷어내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어쨌든 그 정도의 그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출간이 됐고요. 1975년 족장의 가을이 나왔고 1981년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가 출간됩니다. 그리고 1982년 라틴 아메리카 소설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자마자 1985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약간 뒤틀어서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1989년에는 시몬 볼리바르라는 라틴 아메리카 해방자의 삶을 소설로 그린 미로속의 장군을 발표합니다. 2005년에는 내 슬픈 장녀들의 추억이라는 작품을 출간하였고요. 2014년 4월 17일 멕시코에서 사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작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작가가 만든 공간이 바로 마콘도입니다. 여러분, 마콘도는 이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거 뭐야, 콜롬비아 맛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콘도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김승옥이라는 작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김승옥이 무진기행을 썼던 무진은 한국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공지영에도 무진이라는 도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마 도가니에 등장했던 것 같은데 그 무진도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아름다운 시를 기억하실 텐데요. 톱밥난로가 타는 그 사평역은 안타깝지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요크나파토파라는 이 공간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즉 허구적 공간으로 마콘도를 등장시켰는데 이 마콘도는 그러면 콜롬비아에 있는 어느 도시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마르케스는 이렇게 합니다. 마콘도는 어떤 장소, 소위 말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독자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 심리적 거리, 심리적 상태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마콘도라는 곳이 콜롬비아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지역일 수도 있다. 독자가 이 공간을 어떻게 상상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마르케스가 만든 마콘도는 서구인이 잃어버린 추방된 낙원으로부터 그들이 그토록 찾던 낙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의 잃어버린 발자취에 나오는 낙원이 밀림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콜롬비아의 마콘도라는 도시를 하나의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콘도라는 곳은 원래는 어떤 곳이었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처음 이주한 사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아내가 사촌이에요. 우르술라라고 사촌인데 그 이전에 선대에서 근친간에 결혼해서 돼지꼬리를 단 아이를 낳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인 우르술라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라는 이 백년의 고독에 나오는 첫 마콘도를 처음 갔던 이 남편이죠. 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난 당신이랑 잠자리를 하지 않겠어요. 왜? 돼지 꼬리를 단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정조대를 차고 결혼을 했지만 잠자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투개장에 가서 닭싸움을 하는데 프루덴시아 아길라르라는 동네 사람이 놀려요. 남자 구실도 못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놀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긴 창을 들고 있다가 휙 해서 프루덴시아 아길라르라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밤만 되면 이 프루덴시아 아길라르라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나타나서 이 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르술라라는 아내가
여보, 매일 밤마다 나타나는 이 귀신 영혼을 피해서라도 이제 좀 어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아내 우르술라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러 길을 떠나서 도착했던 것이 어디냐? 마콘도라는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어느 집을 지었어도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고 아무도 죽지 않았고 왜 젊은 사람들밖에 없었고, 그죠? 소위 말하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의 책 항해일지에 기록했던 것처럼 젊고 멋지고 이런 곳이었다라는 그 모습과 비슷한 그야말로 낙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년의 고독은 두 가지 형태로 사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 너무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몇몇 분이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더라 라고 하시니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100년의 고독에 보면 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문학은 제가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책을 반드시 보라.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 왜냐하면 이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패러디가 근대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작품들 속에 신화적 요소들이 담겨 있고요. 수많은 작품 속에 성경적 요소가 패러디되고 풍자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인 게 100년의 고독은 뭐냐면 그 마콘도를 처음 이 마을을 개척했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술라 이 부부가 도착했더니 뭐죠? 이름이 없던 곳이 많더라. 그러니까 명명하다. 이걸 뭐라면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즉 이름 노멘이 없으니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이름을 일일이 명명하는 것, 사물을 만드는 것과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에 나오죠. 출애굽, 출은 escape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애굽은 이집트, 이집트로부터 나오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파라오의 핍박을,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애굽의 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위협을 느끼고 이집트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려 했던 유대인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를 작품에도 패러디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자연재앙, 그죠? 10가지 자연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비슷한 재앙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00년의 고독에도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프루덴시아 아길라를 살해하고 아내와 함께 마콘도를 향해 떠나는 것도 약간 출애굽과 비슷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이제 뭐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들 보면 성경 출애굽기 7에서 12장에 나오는 건데 전염제, 역병, 해충, 여기 보면 뭐 메뚜기도 나오고요, 그죠? 감염병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100년의 고독에서는 불면증, 내전, 망각, 미국의 침공, 바나나 농장 사건 등으로 등장합니다. 결국은 성경의 출애굽을 100년의 고독에서 패러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쓰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홍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6, 7, 8장에 보면 노아를 부르죠. 노아를 불러서 너는 선한 이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고 행동이 선한 동물은 7쌍씩, 그렇지 않은 것은 2쌍씩 노아의 방주에 태우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400일 정도 비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 100년의 고독에서는 4년 11개월 이틀 동안 비가 옵니다. 그거를 실제로 이 책에 이야기하고요. 또 바나나 농장 학살은 실제로는 콜롬비아 역사에는 뭐 13명이 죽었다, 뭐 기껏해야 뭐 수십 명밖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3,000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소설 작품이 오히려 역사를 만드는 뭐 그런 역사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요소가 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작품 속에 뭐냐면 신화적인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신화. 네? 재밌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00년의 고독이 6대에 걸친 소위 말하는 가문의 몰락을 그려나갑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마콘도에 도착했어요. 그죠? 마콘도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넣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고 또는 소위 말하는 종래혼적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는 김씨들, 여기는 무슨 이씨들, 뭐 여기 예를 들면 권씨들 이렇게 부족 시대에 특정한 문중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마콘도라는 종래혼의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엔도가미아라고, 영어로 하면 엔도가미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종래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유전학적으로 동종교배라는 표현을 쓰죠. 동종교배는 열성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친 간에 결혼을 할수록 사실은 유전 질환에 취약한데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로스 5세, 뭐 스페인 칼로스 1세라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부정교합이라는 사실은 좋지 않은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전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백년의 고독에도 보면 이 마콘도라는 것이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던 이런 공간이었지만 종래혼적 전통을 갖다 보니까 계속 동종교배의 전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친 교배의 전통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모와 조카 사이에 나온 아이가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나면서 이 마을이 이 종말을 맞게 되는, 어찌 보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연상시키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백년의 고독은 소위 말하는 열려있는 작품이다, 또는 다층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화비평입니다. 그럼 신화비평으로 한번 이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년의 고독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애언과 신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과는 달리 신화에서 이때 신화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의미합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이 어느 날 물어봅니다. 자신의 신에게 제사장한테 물었더니 자신과 아내 왕비의 아이는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아이를 버리라고 양치기한테 줍니다. 근데 이 양치기가 마음이 약해서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하고 아이는 코린토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그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자로 자란 이 오이디푸스는 또다시 사제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코린토스의 왕이 아버지를 죽일 거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다가 스핑크스를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퀴즈를 풀어서 가는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시비가 붙어서 라이오스 왕의 일행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과부가 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아이를 낳는데 그 딸이 여러분 그 유명한 안티고네입니다. 결국은 그 소식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평생 유랑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지팡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안티고네입니다. 근데 이런 오이디푸스의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오이디푸스의 신화와 같은 소포클레스의 작품이죠. 오이디푸스는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바로 백년의 고독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멜키아데스 양피제 보면 쓰여 있는데 역사의 시초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고 설립자인 호세 아르카디오 보는 나무에 묶여 죽고 마지막에는 개미들에게 먹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이 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애언과 신탁이 계속 진행됩니다.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웅이 탄생하고 그 시련과 고통을 겪고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는 것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도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와 의 사이에 딸을 낳습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딸이자 누구라고요? 자신의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에오카스테는 자살해버립니다. 아버지는 길다툼을 하다가 이미 죽였고요. 그러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유랑의 길을 떠났는데 그 유랑의 길에 지팡이가 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 안티고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비극적 역할이 이 작품 속에 누구로 등장하냐면 바로 이 마을의 설립자이자 이 소설의 첫 부분으로 시작되는 설립자 바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입니다. 부족의 리더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닭싸움하다가 프루덴시오 아길라르를 장창으로 찔러서 죽여서 도망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연금술에 미쳐서 뭔가를 계속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좀 지나쳐서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잃고 결국에는 나무에 묶여서 생을 마감합니다. 영웅이 탄생하고 고통을 겪고 비극적 결말이 일어나는 것이 신화적으로는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율리시스. 여러분 율리시스 유명하죠.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도 있지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온 율리시스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타카에서 아내 베넬로페가 남편 율리시스를 보내면서 그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죠? 뭐 시를 잣다가 풀고 했다는 그 베넬로페의 이야기. 이 율리시스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험을 합니다. 포르투갈에 가서는 뭐 여신하고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 그 포르투갈을 벗어나려고 했던 여신이 분노해서 율리시스에서 이름을 따온 율리시포에서 나온 리스보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사실 율리시스 나왔죠. 그래서 리스본에 있는 이 언덕길은 여신의 분노라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율리시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외눈박이 거신 키클롭스를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여서 외눈박이에 눈을 찌르고 그리고 간신히 벗어나서 돌아오는 이 율리시스적 모험이 사실은 이 부엔디아 가문의 모험과도 사실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으로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세계에 있던 불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전했다가 신들의 노염을 받아서 그의 간을 독수리에게 쪼이게 하는 형벌을 받았던 프로메테우스처럼 이 백년의 고독에서도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그러한 프로메테우스의 고뇌처럼 그렇지 못한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양상들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이 백년의 고독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이 백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은 6대에 걸친 마콘도라는 어찌 보면 폐쇄된 어찌 보면 유토피아적 공간인데 결국은 디스토피아적 세계로 끝난 돼지꼬리를 단 아이가 태어나면서 마콘도는 사라지는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화적으로 진행되는 신화적 구조로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년의 고독 너무 재밌죠? 그죠? 이 백년의 고독을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였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사실 젊은 시절에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아주 절친이었는데 사이가 멀어져서 나중에 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사람이 마들 대학의 박사 논문이 사실 백년의 고독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백년의 고독을 칭찬하면서 총체소설,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소설의 하나로 구조적 완결성을 가진 작품의 하나로 백년의 고독을 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적인 것이 있지만 또 환상적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사례를 보편적으로 구술하였으며 또는 구현하였으며 개인과 가족이라는 집단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신화와 전설, 환상을 결합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사실과 상상, 신화와 현실을 결합함으로써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재가 횡행하고 군사 독재가 판을 치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여러모로 경제에 진출하면서 애속되기도 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슬픈 오늘을 잊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가 기능한 것은 아닌가. 그럼 마술적 사실주의는 경이로운 현실처럼 비슷한 것이냐? 원래 마술적 사실은 그 프란츠 로우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을 잘 드러낸,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잘 웅변하는 것이 바로 이 마술적 사실주의다. 실제로 이 백년의 고독의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앞서 소개했던 알레오 가르펜티에라는 작가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요. 백년의 고독에 나타나는 노란 나비도 사실은 이전의 작품인 잃어버린 발자취에 등장하는 노란 나비이기도 합니다. 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이 백년의 고독이 왜 훌륭하냐라고 하면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소설은 문명의 5단계, 즉 탄생, 발전, 번영, 파괴, 죽음의 과정을 서술했지만 그것이 연대기적 구성이 아니라 비연대기적 구성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인 마콘도가 유토피아적 요소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려운의 전통, 그리고 근친 동종교배의 전통을 해서 종국에 가서는 이 마을이 이 돼지꼬리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태어나는 디스토피아적 요소가 공존함으로써, 또 다른 말로는 소위 말하는 서구 사회로부터 잊혀져간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고독이다. 또는 라틴 아메리카가 그 스스로 잉태한 고독의 형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즉 서구인에게 꿈꾸어진 유토피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인에게 정복된 대상으로서의 어떤 라틴 아메리카, 소위 말하는 서구인의 인식체계와 의식체계 속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인이 가고 싶은, 그러나 갈 수 없는 유토피아적 꿈꾸어진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그들은 서구적 인식 또는 다른 인식으로부터 재단되는 철저히 버려지거나 제3자적 입장으로 간주되는 고독한 존재였다 라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은 우리의 고독은 실존적 고독이랍니다. 백년의 고독도 이런 실존적 고독을 그리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경이로운 현실과 마술적 사실주의를 넘어서 지금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는 로베르토 볼라뇨라는 한국의 전작품이 소개했던 작가도 있고요. 이 마술적 사실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수많은 작가들이 90년대 이후에 공식적으로 마콘도를 패러디했어요. 맥콘도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콘도미니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맥콘도 하면서 우리는 마콘도가 아니야, 우리 마술적이 싫어라고 공식적으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콘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작가들 등장했고요. 최근에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최근에는 여류 작가들이 부상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새로운 신화를 낳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독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겪지 못했던 현실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이 가진 위대함은 우리의 삶이라는 좁고 단순한 나의 경험론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국의 대척점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왜 이렇게 20세기에 세계 문단의 주류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경이로운 현실주의 혹은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를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닌 문학적 힘과 에너지가 오늘도 세계 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